네, 안녕하세요. 저 펀드 마케팅 팀의 김동민. 예, 김현정 차장입니다. 목이 메이시나 네. 보네요. 예, 오늘은 그 문서를 통해서 그 미리 예고된 것처럼 오늘은 다음 주 월요일 날그 채권 강의 채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건데요. 현님, 채권 네. 하면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채권하는 사람들은 약간 비관론자, 우울한 사람들이 많죠. 별 좋은 느낌 아니신가 보네요. 네. 물론 채권 하면 되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찌 보면 좀 뭐랄까 가깝고도 먼 당신? 시간 시. 네. 그래서 이제는 오늘하고 다음 주 교육을 통해서 그 먼 당신을 우리가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당신으로 만들기 위한 첫 단계로서 오늘 교육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은 물론 이제 뭐 저희가 제대로 쉽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채권을 가깝고도 먼 당신에서 이 짝사랑할 수 있는 당신으로 조금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가 이제 오늘은 채권 기초로 하는 거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채권 상품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때는 또 상품 교육을 들으시게 되면은 짝사랑을 넘어서 이제 전화번호까지 딸 수 있는 그런 당신으로 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전화번호 받고 뭐 데이트 신청하시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몫이겠지만 저희는 딱 전화번호 받는 것까지만 좀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소선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4시 반부터 지금 저희 팀 밴드 가입이 엄청 올라오는 거예요. 뭐 저희가 통신문 받으셨겠지만 현재 지금 화성에 하고 있는 거를 밴드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무려 10분께 물론 마음은 100분 다 드리고 싶지만 10분께 또 소중한 사은품을 보내드리니까 추첨입니다. 추첨 선착순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이 화면 찍으셔서 그냥 밴드에 올리시면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좀 계속 지금 가입해달라고 좀 승인이 올라오는데 그건 제가 중간중간 하면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채권교육 첫 시간 채권 투자 이해에 대해서 저희 김현현 차장님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채권 투자 이해. 오늘 크게 한 3가지 정도만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이라는 게 뭐 파고들면 한두 끈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펀드 투자하는 입장 혹은 펀드를 판매하는 입장에서 그냥 이 정도만 기초적으로 알아두면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서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고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금리 변동에 민감하고 장단기 금리 차이가 왜 중요한지 이 정도 오늘만 짚고 넘어가도 많이 알 수 그렇죠. 있을 것 세 같습니다. 가지만 아셔도 채권에 기본적으로 이해는 다 하실 거예요. 글씨를 어떻게 쓰려고? 글씨를 여기 이거 뭐야? 빨간색 펜. 아 이거요? 네네. 자, 그 옆에 거. 네.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저희가 은행이지 않습니까? 네. 많은 뭐 영업전 직원들이 채권하고 예적금하고 좀 많이 비교를 하시는 것 같아요. 채권하고 예적금하고 어떤 큰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중도에 페이지를 했을 때 읽으면 손해가 없죠. 원금이었죠. 그렇죠. 네. 근데 채권은 어떻게 말씀드리시겠지만 좀 손해가 날 수도 있다. 네. 뭐 그 정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농협 체험 적금인데 이것도 보면 2017년 4월 20일부터 2018년 이런 1년짜리 적금이에요. 네. 채권도 마찬가지로 만기가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적금은 중도 해지하게 되면 손실은 나지 않지만 페널티가 있지 않습니까? 약정된 금리를 못 받는 거죠. 그렇죠. 중도 해지 이율 적용받아서 원래보다 그렇죠. 작게 받게 되죠. 채권은 만기 전이더라도 자유롭게 사고 팔 수가 있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래서 채권의 정의를 따지기 전에 제가 동민 차장님에게 100만 원을 빌렸다고 가정을 하는 케이스를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빌려드리는 거죠, 네, 제가? 네. 물론 이제 임직원 사이에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금전대체 안 됩니다. 예시를 들어서 제가 돈을 빌린 사람은 김현정 저고 돈 빌려주는 사람은 김동민 차장님이고 네. 금액은 100만 원 정도만 꿔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만기는 제가 한 달 전에 껐어요. 2022년 5월 20일 날 한 달 전에. 그리고 만기는 딱 1년을 해서 제가 동민 차장님에게 돈을 껐어요. 그리고 이자는 1년 후인 5월 20날 2023년 5월 20날 10% 제가 이자 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돈을 껐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고금리네요. 그렇죠. 네, 왜냐면 이제 동민 차장님이 제 신용도가 네. 그렇게 탐탁지 못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더 빌려줄 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차용증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채권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다만 채권하고 다른 거는 지금 돈을 빌리는 사람은 김현정이고 빌려주는 사람이 김동민인데 실제로 채권은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막 100억, 200억. 그렇죠. 엄청 그 크죠. 불특정 다수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돈을 빌려준다는 의미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차용증이 있다. 그 돈을 빌려줬다는 뭐 증표, 그렇죠. 빌렸다는 증표, 빌려줬다는 증표 뭐 이런 그렇죠. 거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네이버에서 채권의 정의를 한번 따와봤어요. 원래 채권이 정의가 뭐냐면 한자로는 이렇게 되고 뭐 영어로는 본드, 네. 그다음에 정부나 공공단체 뭐 이런 사람들이 비교적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차용 증서이며 유가증권이다. 차용이란 말이 나오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발행한 채권 견본을 한번 캡처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거는 보니까 돈을 꾸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기서?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렇죠. 얼마를 꾸는 거죠? 1억이죠. 1억이고 여기 조그맣게 써 있지만 이자율이 연 5.8%. 5.8%. 높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채권 증서인데 거의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까 그 우리가 차용증 서류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빌린 사람, 빌려준 사람, 뭐 그렇죠. 금액, 이자율 얼마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채권 증서에는 꼭 있어야 되는 게 얼마를 빌려줄 것이냐. 그 금액이 있어야 되고 만기가 있어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이자는 얼마 쳐줄 것이냐. 그게 꼭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보면은 미국 국채 10년물 뭐 10년물인지 모르겠지만 미 국채 견본을 한번 갖고 왔어요. 똑같아요. 여기 다 적혀 있네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8%라는 게 트레저리가 국채니까 국채 맞는 것 같아요. 네, 노트. 1%가 지금 보니까 1번에 보니까 8%가 이게 이자예요, 이자. 쿠폰. 네, 저희 연 보통 쿠폰이죠. 이자. 네. 쿠폰, 보통 우리가 쿠폰이라고 부르는 거. 그래서 채권 그러니까 아무튼 고정금리. 그다음에 두 번째가 5,000달러. 이게 아까 제가 100만 원 껐다고 하듯이 빌려준 금액, 그렇죠. 빌린 금액. 이걸 보통 액면 가격이라고 액면가. 불립니다. 네, 액면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거스트 16, 1970 아주 오래된 거긴 한데 이게 만기. 그러니까 채권의 기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발행이율, 액면가, 만기 요 세 개는 꼭 채권의 그 차용 증서. 그렇죠. 저희만 채권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도 보면은 8%가 지금 보면 여기 보면은 채권금 고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고정. 제가 그 아까 동민차장한테 돈 꿔서 갚을 때도 이자가 10%로 고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채권은 고정수익 채권이라고도 표현해요. 고정돼 있기 때문에. 수익이 고정돼 있고. 네, 그리고 영어로 표현하면 FI, 픽스드. 네, Fixed Income 그렇게 보통 채권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냥 기본적인 채권인 거고. 근데 아까 차용증하고 채권은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제가 동민차장부터 돈 꿨던 그 차용증을 채권의 개념으로 똑같이 그냥 치환해서 한번 보면은 아까 100만 원 제가 동민차장에게 꿨던 거는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채권이라고 한다면 액면가, 액면 금액이라고 할 수 있고 만기는 말 그대로 그냥 만기죠. 만기. 그다음에 제가 동민차장한테 1년 후에 10% 이자를 준다는 거는 만기의 원금 100만 원하고 10만 원. 10%가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거죠? 110만 원 준다는 거예요. 그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보통 채권에서는 표면금리, 이표금리, 쿠폰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쓰는 용어가 좀 많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채권을 좀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같은 말인데 표현이 좀 많이 좀 어떨 땐 이럴 때 쓰고 저럴 땐 이럴 때 쓰고 표현이 많다 보니까 좀 헷갈리게 하는 구석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결국 다 같은 용어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자, 표면금리, 이표금리, 쿠폰. 그렇죠. 네. 어떤 채권 책을 보면 어떤 책에서는 이 이자를 이자라고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표면금리라고 하는 데도 있고 이표금리 혹은 그냥 쿠폰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이자 말고 수익률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네, 맞아요. 보통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 가지 같지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쓰는 용어는 다를 수 그렇죠, 있지만 그렇죠. 그냥 다 같은 거로 이해하시면 된다. 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동민차에게 돈을 빌렸잖아요. 제 개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연정이라고 표현한다면 제 주식회사 연정이 돈을 빌리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했잖아요. 네. 그 발행자라고 표현하고 그다음에 돈 빌려주는 사람
뭐 김동민이라든지 아니면 채권을 사는 사람, 채권 매수인이라고 하겠죠. 그다음에 당연히 채권을 돈을 꽂은 날짜, 시작하는 날짜를 발행 일자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채권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결국은 네. 이제 발행하신 거를 제가 돈을 100만 원을 주고 저 그렇죠. 증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1년 후에 다시 증서 주고 100만 원 주세요 그러면은 100만 원하고 10만 원은 받고 그래서 채권은 없어지는 거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다음에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연정 1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제가 처음으로 돈을 빌리고 돈을 빌렸다는 얘기는 채권을 발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첫 번째로 발행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 5월 달에 돈이 필요해서 100만 원 채권을 발행했어요. 근데 6월 오늘 되니까 돈이 또 추가로 필요해. 또 필요하시구나. 네. 그래서 100만 원을 또 추가로 꿔야 돼요. 그러면은 채권을 또 발행을 한번 해야겠죠. 더 발행해야겠죠. 꽂는 김에 그냥 확 쓰시지.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사정이.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가 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금리, 수익률, 이자, 일드, 인터레스트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좀 있네요. 그렇죠. 예. 하나인데 네. 여러 가지로 지금 표현이 되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은행에서 영업점에서 고객이 은행으로부터 대출할 때 적용받는 걸 여신금리라고 하잖아요. 반대인 거는 수신금리고. 네. 그런데 보통 여신금리라고 표현하지 여신이자율, 여신수익률 이러진 않잖아요. 좀 어색하죠. 그렇죠. 그거는. 수신금리도 마찬가지로 수신이자율, 수신수익률 어색하죠. 그렇죠. 어감이 근데 약간 고객 감기잖아요. 입장에서는 네. 내가 은행에 예적금할 때 적용받는 금리가 내가 여기 예적금했을 때 이율이 얼마지, 이자율이 얼마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번 달 이자율 얼마예요? 그렇죠. 이런 거죠. 그리고 이번 달 했을 때 수익률 얼마지? 1년 동안 뭐 했을 그렇게 때. 물어볼 수 그렇죠.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다 같은 뜻이지만 표현이 다르고 관행상으로 지금 굳어졌던 그런 네. 것들이 있어서 좀 다르다 표현할 때 그렇게 아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독립차장으로부터 차용증의 개념을 채권으로 치환했을 때 아까 똑같은 거고 결론적으로는 제가 5월 달에 100만 원을 꿔서 채권을 발행해서 독립차장님에게 1년 후인 2024년 5월 20에 이자 10% 쳐가지고 110만 원에 돌려드리는 거죠. 그렇죠. 저는 받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만기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얘기가 이제 10% 중간에 아무것도 없이 1년 후에 그냥 110만 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보면 채권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금리가 막 채권의 금리가 엄청 올랐죠. 엄청 올랐죠. 엄청 급하게. 네, 많이 올랐죠. 그럼 제 입장에서 돈을 빌리려면 10%에 지금 5월 달에는 빌렸는데 지금 한 달 사이에 지금 뭐 미국에서 채권도 75bp 한꺼번에 올리고 여러 가지 사정이 악화되면서 제가 돈을 100만 원 더 꿔야 되는데 10%에 꿔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한테 빌리면 10%로 안 되죠. 그렇죠. 예, 지금 시장에 딴 사람 빌려주면 더 높게 받을 수 있는데 당연히 더 올려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 5월 달에는 채권을 처음 발행했을 때, 돈을 처음 꿨을 때는 10%의 돈 빌린 친구고. 예. 오늘 제가 추가적으로 돈을 100만 원 더 빌려고 보니까 아무도 10%의 돈을 안 꿔주는 거예요. 금리가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5%의 돈을 빌려달라. 저는 최소한 15%는 받아야지 100만 원을 빌려드리겠다. 그렇게 네, 된 거죠. 예.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예, 지금. 지금 현재 상황이 있죠, 시장이. 이 시장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표현을 보통 이 금리가 올랐잖아요. 네. 이 시장 금리가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 금리가 올랐다는 개념이 이 쿠폰은 변하지 않잖아요. 제가 기존에 채권을 샀다 그러면 그렇죠. 기존에 갖고 있는 채권에 대한 쿠폰이 변하는 건 아니고 새로 새로 발행되는 채권, 새로 그렇죠. 빌려주는 돈에 대한 이자율이 올라가고 그게 변한 거죠. 시장 금리가 변했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 궁금해하시고 이제 질문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네가 처음에 얘기할 때는 연정이 네가 얘기할 때는 10% 쿠폰 금리는 변하지 않는다며. 근데 금방 이 얘기는 뭔 얘기냐?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15%로 네. 10% 빌려주다가 네. 지금 금리가 올랐으니까 15%로 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채권하면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쿠폰 금리는 뭐 2%인데 시장 금리는 변했다. 금리는
고정금리로 했는데 시장금리가 변했다고 하네? 그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대출금리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 작년에 제가 A은행에서 5년 만기 10% 고정금리 대출금리 상품에 가입을 했어요. 그럼 5년간 저는 연 꼭 해마다 10%씩 이자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변동하지가 않아요. 음. 이게 채권에서 말하는 쿠폰금리예요. 즉 이 말은 내가 작년에 가입한 채권의 쿠폰금리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대출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올랐죠. 그래서 오늘 확인해 보니까 A은행의 5년 만기 고정금리가 작년에 10%였는데 15% 대출 상품이 출시되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기존에 가입했던 투자했던 채권이 아니라 새로 발행된 채권의 쿠폰 금리가 올랐다는 얘기고 이 말은 이 A은행의 5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 상품의 시장 금리가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물론 아시는 분들은 다 팀장도 아시는 분 팀장도 아실 거예요. 근데 보통 시장 금리가 올랐다고 하면은 지금 내가 혹은 뭐 지금 뭐 기업이든 가지고 있는 현재의 채권이 아니고 이제 향후에 새로 발행되는 채권의 금리가 그 올라가는 금리가 적용돼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발행이 다 금리가 높게 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 의미죠, 그렇죠? 그렇죠. 기존 채권 네.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이거예요. 제가 이제 작년에 아니 지난달에 10% 쿠폰 금리를 주는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채권을 샀다고 가정해 보세요. 네. 샀어요. 이제 5월달에 사고 한 달이 지난 거예요. 뭐 제가 샀다 치고 10% 네, 들고 네, 있어요, 네, 지금요. 네. 근데 제가 연정이가 오늘 발행했던 채권을 이제 2라고 한다면 이거는 오늘 15%에 발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정이가 한 달 전에는 돈 꿔주면 10% 이자 준다고 했는데 한 달 만에 15% 준다. 15% 준다고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제가 발행한 채권을 산 채권의 기존 보유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화나죠. 그렇죠. 화나죠. 그렇죠. 한 달 기다리면 15% 받을 건데. 그렇죠. 한 달 기다렸다가 가입하면 10%가 아니라 15%를 받는데 열받는 거죠. 그런데 이 연정이가 지금 채권도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하다고 한데 저 들고 있는 거 지금 그렇죠. 10%짜리. 제가 네. 동기자님 제 채권을 네. 10%산 들고 거예요. 있으니까. 근데 연정이가 한 달 만에 15%를 지금 꿔준다, 15%짜리 채권을 발행한 거예요. 네. 그럼 동미차장 입장에서는 열받잖아요. 한 달 만에 5%가 이 채권 어떻게 하지? 그렇죠. 엄청 고민되겠죠. 그러면은 채권도 주식처럼 거래 가능하다고 하니까 내가 이거 기존 10%짜리 팔고 시장에 15%짜리 고금리 되는 걸 사야 되겠죠. 그게 합리적이겠죠.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동미차장이 아까 얼마 주고 채권 샀죠? 100만 원. 100만 원 샀죠. 100만 원 10%죠. 그럼 시장에 얼마에 그냥 팔고 사시겠어요? 100만 원 이상이겠죠. 그렇죠. 응. 그런데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시나요? 100만 원에 파셔야겠죠. 기본적으로는 100만 원 이상에서. 그런데 현재 동미차장이 말고 딴 사람이 있어요. 현재 연정이가 발행한 채권을 15%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동미차장이 10% 주는 채권을 살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유가 없죠. 바보 아닌 이상. 네. 그러면 동민차장님은 동민차장님 100만 원짜리 채권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싸게 팔아야죠. 최소 95만 원, 96만 그렇죠. 원 이렇게 좀 팔아야지 팔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적어도 시장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죠. 동민차장님이 한 95만 원, 차장님이 100만 원에 산 가격보다는 낮게 팔아야 되겠죠. 그래야 시장에서 팔리겠죠.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데 대략 95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될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현재 다른 사람이 동민차장 말고 다른 사람이 제 15% 채권이 6월달에 지금 새로 발행했잖아요. 그걸 산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 사람은 15% 채권 보유하게 되면 1년 있다가 115만 원, 15만 원 이자를 받아요. 15는 받겠죠. 근데 차장님 채권을 사게 되면 10%, 10만 원밖에 못 받잖아요. 그 이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제 거를 살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100만 원 주고 살 필요가 없는 그렇죠. 거죠. 95만 원에 사면은 좀 리저너블하죠. 그렇죠. 받는 이자가 결국 똑같아지니까. 그렇죠. 95만 원의 채권 사면은 만기에 차장님은 110만 원 받는 거니까 110만 원 받는 거니까 95만 원에 사면 비슷하게 하면 한 15% 수익률이 110만 원이거든요.
결국은 싸게 사야지. 지금 15%짜리 채권을 산 사람이랑 10%짜리 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10%짜리 들고 있는 거를 팔려면은 95만 원에 싸게 팔아야지 그 수익률이 그렇죠. 비슷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당연히죠. 이거는 뭐 네. 계산할 필요도 없죠. 네. 당연한 거죠. 직관적으로 음. 올해 1월 달에 농협 1년 적금이 뭐 한 2%였어요. 음. 근데 지금 한 4~5% 되잖아요. 네, 높게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올 초에 가입하신 분들은 뭐 2% 받는데 지금 가입하신 분은 5~6% 받는다면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간으로 따지면 손해를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기존의 기존의 예적금을 가입하신 분은 그러면 시장에 팔려고 하는데 그래서 새로 높은 금리를 갈아타라고 하는데 본인이 가입했던 원금보다는 낮게 팔아야 되지. 그래서 시장에 소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돼요. 예, 맞아요. 예.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뭐 당연히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저희가 뭐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포인트 하나는 뭐냐면 만기 115만 원 현금 흐름을 일치시켜주는 할인율. 이게 이제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말은 되게 네, 어렵죠. 말은 되게 어려운데 여기 동민 차장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동민 차장님의 채권을 샀을 때 10%짜리? 10%짜리 샀을 때 115만 원 현금 흐름을 일치시켜주는 할인율이 곧 시장 수익률이고 그게 15%고 결국은 제가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전 시장에 95만 원을 주고 채권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95만 원이 115만 원이죠. 115%죠. 되는 수익률이에요. 이거. 그러면 네. 110만 원이 되니까 네. 그게 이제 시장 수익률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동민 차장님이 갖고 있는 쿠폰 10%짜리 채권을 들고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은 95만 원에서 110만 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15만 원이잖아요. 거의 15%랑 비슷해요. 그 수익률을 의미한 거고 이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만기 수익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은 이 만기 수익률 개념 자체가 물론 이제 뭐 우리 자격증 시험이라든가 보시면은 막 수로 막 풀어놓은 거 있을 거예요, 숫자로요. 네. 그거 다 필요 없고요. 결국 이 채권 들고 갔을 때 만기가 수익 몇 프로냐 그 의미예요. 그 의미인데 이게 발행을 할 때가 있고 중간에 이제 거래대로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발행할 때는 처음에 가격이 정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아까 제가 100만 원짜리 샀으니까 수익률 10%는 만기 수익률 10%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예시에 든 것처럼 시장 금리가 중간에서 그렇죠. 올라 버리니까 전 100만 원을 못 파는 거예요. 이거 싸게 팔아야 돼. 95만 원에. 그럼 95만 원에 이게 110만 되려면은 15%. 그렇죠. 그게 수익률이죠. 그래서 흔히 이제 만기 수익률이 이제 매매 수익률, 매매 금리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보통 이제 채권 수익이라고 할 때는 이 만기 수익률을 보통 얘기합니다. 쿠폰 금리는 아까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쿠폰 금리는 정해져 있는 거고 이 만기 그죠. 수익률은 계속해서 변하죠.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쿠폰 금리 10%를 2023년 5월 20일 날 이 채권을 산 사람들은 쿠폰 금리 이꼴 만기 수익률이겠죠. 그렇죠. 만기 맞죠? 예, 1년 근데 받는 거.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표면 금리는 쿠폰은 변동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만기 수익률은 왜 변하지? 그 얘기가 이 발행을 2022년 5월 20일에 이 채권을 사신 분들은 이 5월 20일 날 이 채권의 표면 금리가 10%이자 만기 수익이라고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죠. 그런데 아까 얘기하다시피 채권 금리를 변동한다는 얘기는 발행물을 산다는 게 아니라 채권을 발행한 걸 중간에 끼어들어서 사고 팔 때 그러니까 중간에 계속 네. 거래되는 거 그걸 사는 경우에는 이제 YTN 그렇죠. 만기 수익률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내가 산 가격에 따라가지고 그렇죠. 비싸게 살 수도 있고 싸게 살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은 이제 이 YTN 개념을 저희가 좀 길게 설명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채권에 대한 이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은 뭐 어차피 저희 목적은 펀드를 설명드리는 거잖아요. 물론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지만 채권과 펀드 알기 위해서는 이 만기 수익률 개념 반드시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길게 드린 거고 요 다음 페이지는 제가 다음 주에 설명 잘 드리긴 할 건데 저희가 현재 이제 판매하고 있는 그 글로벌 채권형 펀드예요. 아까 앞 페이지 보시면은 만기 수익률이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채권형 펀드에는 채권이 뭐 저축권 아시겠지만 많게는 뭐 2,000개, 적게는 뭐 100개, 200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그 채권들의 만기가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이제 뭐 만기 쿠폰이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 펀드에 들어간 채권을 다 평가를 해서
그럼 과연 1년 후에 이 펀드가 이 책 갖고 있는 채권의 평가가 어떻게 될 거냐? 그걸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게 YTN 개념이에요. 결국 보시면은 21년, 22년도 쭉 봤을 때 왼쪽에서 좌측 보시면은 YTN이 쭉 계속 올라가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왜 올라가냐면요. 최근에 채권 금리가 물론 뒤에 나중에 이제 좀 설명드려야겠지만 이 YTN이 제가 이건 다음 주에 설명드릴게요. 뒤에 설명 안 드렸으니까 결국 YTN의 결론은 계속 변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계속 변합니다. 펀드를 이야기 위해서는 이 YTN 개념을 반드시 아셔야 된다. 계속 변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국채 10년물 금리 있잖아요. 오늘 종가를 보니까 3.8% 정도. 78 정도죠. 네. 3.8%인데 1년 전에는 얼마였을 것 같아요? 1년 전에 1%대였겠죠. 그렇죠. 네. 1.9%, 한 2%.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장을 마감하고 뭐 주식시장 시황도 하지만 채권 시황도 할 때 오늘 국고채 10년 금리는 3.78로 마감했습니다. 네. 이 금리는 어떤 금리일까요? 표면 금리일까요? 시장 금리일까요? 당연히 시장금리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3.78이 시장 금리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시장 금리는 이꼴 YTN. 만기 수익률이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매매 수익률 YTN. 실제로 근데 국채 10년물 쿠폰 금리는 거기 좀 못 미치더라고요. 예, 3.2, 3.3 정도. 최근에 발행된 건 3.몇 프로고 예. 올 초에 발행한 거는 쿠폰 금리가 한 2.4% 정도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차이를 좀 명확하게 좀 곰곰이 생각하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한 거고 포인트 2는 뭐냐? 결과적으로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채권 금리가 아까 10% 주는 금리에서 15% 준다고 했잖아요. 이 얘기가 결과적으로는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네.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왜냐면 아까 100만 원에서 95만 원에 거래됐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세 꼭지 중에 한 꼭지 이번 시간에 알아둘 첫 번째가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이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뭐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금리하고 가격은 이제 역관계니까 반대로 움직인다는 건 당연히 아실 거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건 원리는 한 번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냥 뭐 가격하고 금리는 저런 이유 때문에 반대로 움직이구나. 그리고 향후 보실 때는 그냥 반대다.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렇죠. 예. 반대로 이제 채권 금리 혹은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면 낮아지면 채권 가격은 상승한다. 반대의 관계죠. 그렇죠. 여기까지 뭐 이해되시겠죠? 근데 딱 이것만 보면 딱 채권으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게 딱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화상이 지금 하고 그렇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금리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럼 채권 사면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채권 금리가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은 당분간은 쳐다보면 안 되겠죠. 쳐다보면 안 되거나 아니면 있는 채권 팔아서 그냥 그렇죠. 미리 리스크 관리하거나 그래서 손절하는 거죠. 채권은 다른 게 아니라 향후 금리 향방을 예측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어렵지만 네. 채권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게 다 그런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께서 궁금한 게 또 생기실 거예요. 야, 10% 주는 채권 그거 그냥 안 팔고 그냥 만기까지 들고 있다가 1년 후에 종무처장 110만 원 받으면 뭐 상관없는 거 아니냐? 뭐 상관없죠. 상관없죠. 왜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남들이 뭐 배가 아프든 뭐든 간에 기분 나쁘든 뭐든 간에 그냥 들고 있으면 돼요.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제가 발행했던 발행물을 만기날 그대로 그냥 들고 있으면 뭐 손실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만기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돈이 급할 때가 있잖아요. 또 내가 투자한 채권에 현금화를 해야 할 사정이 생길 때가 있어요. 사람 일을 모르니.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채권을 투자하는 큰 손들은 어디냐면 국민연금, 뭐 각종 연기금, 공제회, 보험사도 많아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보험사도 많죠. 네. 이런 사람들이 채권 기관의 큰 손인데 이 기관들은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중간에 엄청 많이 사고 팔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손익만 보고 뭐 이득을 할 수는 없잖아요. 베팅도 하고 금리가 떨어질 것 같으면 채권도 많이 사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뭐 국제 10년 금리가 우리나라가 2% 미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10년 동안 2% 받는 거 물론 연 단위 하겠지만 그렇죠. 수익 얼마 안 되니까 계속 거래를 하겠죠. 현금화가 필요하고 실제로 채권 시장에서는 무수하게 많이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중간에 사고 팝니다. 네. 그러면 채권은 주식도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게 되면 매일매일 평가가 이루어지잖아요.
음. 10만 원에 산 게 그날 그 다음 날 11만 원이 되면 플러스 만 원이 이익인 거고 9만 원으로 떠지면 만 원, 천 원, 만 원 손실인 거고. 그래서 주식은 매일매일 평가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채권은 직접적으로 투자를 많이 안 하시기 때문에 채권도 그럼 매일매일 평가가 되나? 당연히 매일매일 평가가 됩니다. 이게 시가평가예요. 네. 시장 가격에 따라 평가를 한다는 네, 얘기죠. 매일매일 평가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채권을 안 팔고 그냥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중간에 매매할 일이 있거나 현금화가 필요해서 팔거나 혹은 살 일이 있으면 가격이 매일매일 변동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 전에 10% 이자를 주는 채권을 제가 발행했는데 지금 한 달 후에는 15% 채권을 줘요. 그럼 당연히 기존에 10% 들고 계속 들고 있는 채권을 뭐 10년 동안 들고 있으면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10년짜리 채권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1년은 상관없지만 그렇죠. 기간 길어질수록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채권도 주식처럼 매일매일 시가로 평가가 된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게 손실은 아닐 수 있지만 아까 그런 필요에 의해서 채권을 매매하시는 분들에게는 그게 되게 민감하다. 또 두 번째로는 요새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요새 뭐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금리가 많이 올라와서 채권 투자 적기라고 한다. 그리고 니네 회사에도 고금리 채권 같은 거 없냐? 그래서 그런 거 하나 사가지고 계속 보유하면 괜찮은 거 아니냐? 괜찮죠? 좋죠. 네, 만기까지. 사업 프로젝트 있으면 뭐 4년, 5년 들고 있으면 그렇죠. 나쁘지 않죠. 그래서 신규 투자자에게는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렇죠. 신규 신규. 가입하는 분들. 그런데 기존의 채권을 투자해서 보유하고 있으신 분은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채권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평가 손실이 생깁니다. 지금이 딱 이런 상황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신규 투자자라면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으면은 그 기업이 부도만 안 나면 지금 높은 금리에서 뭐 약정된 이자를 받겠죠. 그런데 신규 투자자라도 만약에 중간에 만기가 너무 길어서 중간에 팔려고 했을 때 지금 가입했을 때 금리가 더 올라가 있으면 불리하겠죠. 그렇죠. 채권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은 가격이 반대로 빠져버리니까 그렇죠. 지금 신규 투자자도 향후에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분위기다. 그러면은 뭐 그 기간은 모르겠지만 당연히 불리하고 평가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최근 금리가 많이 올라서 채권 투자 적기라고 하면 계속 보유하면 괜찮은 거나 이거는 약간 부분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10년 만기 국고채의 쿠폰 금리가 2.7%이다. 근데 내가 이 국채를 샀을 때 내가 만약에 이 국채를 뭐 100만 원어치 샀다. 그럼 이 산 가격 100만 원에서 연 2.7% 이자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죠 이거는. 전혀 아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저 동그라미 해놓은 것처럼 얼마에 샀는지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쵸. 지금 예전 발행했을 때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살 수도 있고요. 더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 쿠폰은 고정됐으니까 그 본인이 받는 수익률은 좀 바뀔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김미애님이 그 질문 주신 거는 좀 이따 종합해서 그때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펀드팀에서는 만기까지 보유 조건으로 그 높은 쿠폰 채권 사은품을 만들 계획은 없는지요? 이게 이제 아까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이 기업이 부도만 나지 않으면 약정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중간중간에 평가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난 신경 안 쓰고 예전에 많이 했던 거죠. 많이 했던 거죠. 그런 의미로 지금 네. 문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이 의미는 어느 정도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시다는 의미로 봐도 좀 될 것 네네네.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채권은 예금하고 비슷하지만 좀 두 가지 수익원이 존재해요. 이자 수익, 이게 쿠폰 금리죠. 그런데 예적금하고 달리 가격 변동에 따른 매매 손익, 자본 손익이 있다. 어떻게 보면 주식하고 비슷해요.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 수익이 있고 배당과 시세 차익. 예. 매매 차익이 있듯이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본 손익 매매 차익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와 채권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고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설명드린 거고요. 또 최근에 질문받은 게 수익률 혼동하지 말자. 이거 뭐냐면 저희 질문이 왔어요. 야, 네가 얘기했다시피 채권 금리, 그래 채권 수익률이 낮아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 나 여기까지 이해한다. 네. 그러면 채권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내가 투자한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도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후자의 채권 수익률은 채권 총 투자 수익률을 의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수익률은 일드,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토탈 리턴, 총 투자 수익률은 리턴이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저도 이제 간혹 봤는데요. 저게 채권 수익률이라는 개념 그 용어 자체가 저희가 보통 수익률을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우리가 뭔가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 말하는 수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는 채권 수익률, 엄밀히 채권 금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통 여기는 좀 낮아진다는 얘기지만 채권 수익률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뭐 펀드든 뭐든 간에 수익률이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뭐 수익 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데 저기서 쓴 채권 수익률 개념은 저기 뒤엔 리턴이 아니고 일드, 그러니까 금리 개념이죠. 그렇죠. 그거만 이제 혼동. 그래서 이런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채권 수익이라고 안 하고 채권 금리가 낮아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채권 총 투자 수익률은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 심플하죠. 좀 헷갈릴 게 없죠. 네, 근데 또 수익률 쓰는 데가 그렇죠. 좀 있어요. 수익률 쓰는 데가 많다 네, 기사 보니까 같은 여기서 데.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일드랑 리턴의 개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이제 두 번째 개념으로 오면, 자, 제가 아까 동미차장님이 지난달에 한 달 전에 100만 원짜리 쿠폰 금리 10% 주는 거 만기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거를 채권을 발행했잖아요. 그러면 동미차장님 이 채권을 사셨잖아요. 그럼 동미차장님이 이 채권에 투자했을 때 투자 원금을 최종적으로 회수하는 기간이 얼마예요? 당연히 1년이죠. 1년이죠. 저 1년을 받으니까 그쵸. 당연히 1년이죠. 네. 왜냐면 5월달에 발행하고 중간에 한 푼도 뭐 현금 받은 거라든지 캐시 받은 게 하나도 없어. 그거 미리 주신 거 네. 아니니까 저 1년에 받으니까 딱 그렇죠. 1년 되겠죠. 그러면 동미차장님은 투자 원금의 회수 기간은 1년. 1년. 자, 그런데 같은 채권인데 표면 금리 10%를 6개월에 한 번씩 지급하는 채권이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3개월에 한 번씩 지급하는 채권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 A 채권부터 보면 6개월에 한 번씩 지급한다는 얘기는 1년 후에 10만 원 준 거를 6개월에 5만 원, 그다음에 만기에 5만 원 네, 조금 나눠서 준다는 네. 얘기죠. 3개월마다 한 번씩 지급한다는 거는 3개월에 2만 5천 원, 6개월에 2만 5천 원, 9개월째 2만 5천 원, 만기는 2만 5천 원. 받는 이자는 10만 원 똑같아요. 네. 근데 이게 4번에 나눠서 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A랑 B 채권 중에 어떤 채권에 투자하시겠습니까? 힌트는 투자 자금의 평균 회수 기간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저는 B. 여러분들은 당연하죠. B가 많으시네요. B가 왜 B를 선택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B를 한 이유가 네. 받는 건 똑같이 105만 원 동일한데 네, 2만 5천이면 빨리 받잖아요. 그렇죠. 저 받아가지고 뭐 딴 거 딴 주식 사거나 딴 채권 사거나 뭐 재투자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지금 그렇죠. 금리가 높으니까, 딴 거 사면 되죠. 얼마 2만 5천 원 얼마 크진 네, 않지만 그렇죠. 뭔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사 먹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기서 이제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결론적으로는 이표 지급 빈도가 증가할수록 듀레이션은 감소한다. 이게 뭐냐면 듀레이션은 딴 게 아니라 책 보지 마시면 책을 안 보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책에는 뭐 가식으로 돼 있어요. 가중평균 만기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 내가 이 채권에 투자했을 때 내 투자금을 얼마 정도 있다가 받을 수 있는지 투자 자금의 평균 회수 기간을 그렇죠. 얼마나 빨리 내 투자 자금이 회수가 될 수 있냐, 그걸 숫자로 나타낸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이것의 듀레이션은 얼마겠어요? 1년. 6개월마다 지급하는 거는 듀레이션이 1년보다 크다 작다? 작죠. 네. 왜 작아요? 어쨌든 5만 원 빨리 받았으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이 B채권 3개월마다 주는 거는 듀레이션이 1년보다 크다 작다? 작은데 A보다 더 작죠. 작은데 A보다 더 작은 거죠. 네. 왜냐면 중간에 캐시를 조금씩 받으니까.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실 거예요. 그게 듀레이션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마찬가지 이표 지급 빈도 아까 3개월에 한 번씩 주는 거랑 6개월에 한 번씩 주는 거랑 이표를 하면 쿠폰이죠. 그렇죠. 쿠폰, 네. 그렇죠. 쿠폰 지급 빈도가 1년에 4번 주는 거랑 1년에 2번 주는 거랑 비교했을 때 듀레이션이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지죠. 많이 작아지죠. 주면 빨리 받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만기가
길수록 투자금 회수는 길어지죠. 길어지죠. 네. 콜금리는 뭐죠? 하루. 하루짜리잖아요. 그럼 만기가 짧죠. 짧죠. 네. 듀레이션이 1년, 하루라고 볼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네. 근데 국고채 1년은 이 국고채 1년이 쿠폰이 6개월에 한 번씩 2표가 나와요. 그러면 투자금의 평균 회수 기간은 1년보다 조금 작아요. 뭐 0.9년? 그렇죠. 0.9년 정도 돼요. 네. 그럼 국고채 10년의 듀레이션은 얼마 정도일까요? 한 8년쯤 될 것 같아요. 근데 9년. 1년이 듀레이션이 0.9년이니까 10년 곱하면 듀레이션이 한 국고채 10년은 9년 정도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왜 8년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왜냐면 국고채 10년은 쿠폰이 1년에 2번씩 2번 주니까. 그럼 10년 동안 쿠폰이 몇 번 나오고 있어요? 20번. 20번 나오겠죠. 네, 그러면 쿠폰이 중간중간에 20번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고 1년짜리는 쿠폰이 중간에 2번이지만 국고 10년은 20번이기 때문에 정확히 비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수익률 곡선이 평탄해진다 이런 거죠. 이게 또 멀어지죠, 그렇죠? 네. 이건 뭐 아실 필요 없어요. 네. 아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거예요. 첫 번째, 만기가 길수록 당연히 투자금 회수 기간이 길어진다. 듀레이션이 길어진다. 다음에 중간에 쿠폰 빈도가 많을수록 듀레이션은 작아진다. 그 두 가지인데 그게 왜 지금 나왔냐면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경제적 손실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국채 10년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 10년 안에 뭔 일이 있을지 모르죠.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뭐 1년짜 채권은 만약에 예를 들어 1년 동안은 뭐 뭔 일이 있을 가능성이 적지만 그렇죠? 뭐 1년 지나면은 그 돈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채권도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다른 걸 할 수 있는데 10년짜리는 10년 동안 어쨌든 간에 뭔가 묶여져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안에 해지를 하게 되면은 물론 손실 뭐 이익도 날 수 있지만 손실을 가능성이 당연히 있죠. 그 안에 금리 변동이 계속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국채가 안전자산이라고 표현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샀다고 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망하지만 안 된다면 돈 뗄 여유는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안전한 거지만 안전한데 안전하다고 하지만 만기가 긴 국채는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국채로 엄청난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런 사례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저희 펀드에도 국제 10년 인덱스 같은 경우에 조금 손실 본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회비용 측면에서 한번 보면 제가 국채 10년에 쿠폰 금리 2%에 발행한 국채 10년 금리 샀어요. 그럼 10년 동안 매년 2% 금리를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매년. 그래서 10년 동안 보유하고 있으면 뭐 대한민국이 망하지만 않으면 손실이 안 나. 그런데 최근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국채 10년물 시장 금리 만기 수익률이 거의 지금 3.8%가 올라왔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2%에 발행한 쿠폰은 2%에 발행한 국채 10년물을 계속 들고 있으면 10년간 지금 3.8%에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는 다 거죠.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2%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라면은 그러면은 지금 10년 가입하면 3.8% 먹을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금리가 변동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과거에 2% 국채 금리를 계속 들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엄청난 기회 손실이잖아요. 그렇죠. 기회비용이 더 커진 네. 거죠. 그리고 10년 동안 내가 이 국채 10년물을 팔 수도 있잖아요. 중간에 와 3년 돼서 나 지금 급전이 필요해. 팔려고 했더니 아까 봤듯이 국채 가격이 1억 엄청 수익률이 금리가 올라서 그렇죠. 금리가 엄청 빠져있으니까. 싸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네. 거죠. 그래서 국채가 안전자산이라고 하지만 특히 만기가 긴 것으로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작년 이맘때 국채 10년물 금리가 우리나라가 2%였는데 지금 3.8%예요. 거의 국채 금리가 2%가 올랐다고 말이에요. 그럼 국채 10년물 투자하신 분들은 거의 1년 동안 10년 동안 1.8%만큼 지금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금리 차 1.8이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1년 동안에 2% 먹었다고 하지만 나머지 9년 동안 1.8%의 기회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 1.8 곱하기 9년 하면 얼마예요? 거의 15, 16. 15, 16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국채 10년에 투자하신 분들이 작년에 이맘때 그 정도 손실이 났을 거예요. 투자해서 수익률 많이 있는 거죠. 네, 투자해서 수익률 나는 그렇죠. 거죠. 해외펀드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1년 만기 채권 산 사람의 이익은 그리고 10년 만기, 30년 만기 채권 산 사람은 현재 상황이 어떨까요? 대박은 없겠죠.
제각은 없고 쪽박이죠. 그래서 쪽박이죠. 10년, 근데 30년은 지금 뭐 그렇죠. 많이 10년물, 가고 30년물 사신 분들은 쪽박입니다 지금. 1년 좀 덜 할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채권에 내가 지금 투자를 했어. 근데 향후 금리가 다시 오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고 했잖아요. 팔아야죠. 팔아야죠. 네, 손절매. 채권을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아까 위험이 크다고 했잖아요. 대신에 리턴도 큽니다. 수익률도 커요. 따라서 장기적으로 현재 금리가 좀 오를 만큼 올랐다. 그렇죠. 뭐 많이 올라간 네. 상태면은 그래서 향후 한 1, 2년 추이로 보면 금리가 여기서 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1년, 2년 추이로 보면 지금보다는 장기 금리가 많이 낮아질 거다 생각하면 만기가 긴 국채 위주로 투자하게 되면 많이 먹겠죠. 조금 유식한 공처럼 듀레이션이 긴 네. 국채 위주의 펀드라든가 뭐 국채를 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예, ETF가 조금 유리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아까 첫 장에 저희가 서두에 오늘 3가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2가지를 설명드린 거예요.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금리 변동에 민감하다. 이 민감하다는 거는 확 바뀐다는 거잖아요.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죠. 변동성이 네.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위험도, 리스크가 크고 반면에 수익률은 더 크겠죠. 리턴은 크겠죠. 항상 그렇습니다. 투자 상품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이 2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많이 요새 회자되는 장단기 금리차.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심플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사항 있으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는 걸로. 네. 그래서 마지막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식은 내가 산 가격보다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요인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QOB. 그래서 실적이 좋아야겠죠. 그렇죠. 네. 경기.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주식의 실적이 아무리 좋다 해도 전반적인 상황이 시장이 폭락하는 장이다. 그럼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죠. 빠지거나. 네. 그다음에 뭐 심리, 투자 심리, 그렇죠. 그다음에 수급 뭐 여러 가지 수급. 많죠. 그렇죠.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시장 금리도 크게 이러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변동이 됩니다. 맞네요. 많죠. 그럼 저거를 보고 이제 그 채권 펀드 매니저들이라든가 채권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그렇죠. 한국 금리 향방을 예측하는 거죠. 그렇죠. 예측. 그래서 그 예측 정보를 바탕으로 채권 펀드 매니저들은 지금 듀레이션을 늘릴까 말까. 그리고 이거를 국채를 살까 말까. 그렇죠. 회사채를 살까 말까. 그렇죠. 그런 걸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읽어보시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라는 거는 물가의 영향을 또 있잖아요.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물가가 상승하면 아무래도 중앙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거잖아요. 네. 그러면 물가를 올리는 요인은 금리 상승의 요인이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네. 경제가 성장하고 화랑으로 된다. 그럼 이 물가 올리는 영향이고 임금이 많이 올라간다. 그것도 물가 올리는 그렇죠. 얘기죠.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다는 여력이 생긴다는 거니까. 그래서 플러스고 실업률이 낮다는 얘기는 많이 고용돼 있다는 상황이에요. 돈 쓸 여력이 소비 여력이 있다는 얘기니까 같은 맥락이죠. 같은 맥락이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물가. 수입 물가를 올리잖아요. 물가 상승 요인이고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 이것도 물가 상승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한 요인들이 금리를 움직이는 요인이 되고 이것에 따라서 많이 리서치를 한다. 그래서 이 금리의 결정 구조를 이해하시면 되고 2가지가 있어요. 하나 이런 요인도 있지만 어떤 개별 채권에 투자했을 때 그 해당 기업 혹은 국가의 신용도에 따라서 가산금리가 붙잖아요. 그렇죠. 나 너 못 믿겠으니까 금리 더 내놔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우리가 대출금리 결정하는 요인하고 똑같습니다. 예. 대출금리는 코픽스 기준금리에다가 대출받는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서 가산금리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신용도가 낮으면 가산금리 더 붙이고 그게 스프레드가 확 올라간다. 올라가고. 네. 신용도가 좋다. 그러면 가산금리가 적게 하고 스프레드가 축소.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얘기가 딱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기준금리가 최근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많이 올렸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 금리도 따라 올랐어요. 그런데 중지금리, 장기금리도 과연 어떻게 될까요? 최근 뭐 이건 약간 수양적 이야기는 하지만 네. 뭐 여기 적어놓으신 것처럼 원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올리게 되면은 직접적으로는 단기 금리를 올린 효과를 발생시키지만 그렇죠. 그게 향후에는 뭐 경기 상황에 따라가 중단기 금리 영향을 받기는 받거든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 금리를 올리는 것 영향이 단기 금리 올리는 것도 영향이지만 최근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그리고 인플레 부분이 좀 영향을 좀 많이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 뭐냐면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라고 표현하고 정책금리라고 지표금리라고 하는데 중앙은행에서 이 기준금리를 건드리게 되면 이게 채찍이라고 보통 이렇게 많이들 하더라고요. 네네. 그림을. 채찍을 중앙은행이 휘둘렀을 때 네. 단기 금리 가장 채찍에서 가까운 금리가 단기 금리라고 표현한다면 그 단기 금리는 중앙은행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근데 그렇죠. 바로 채찍의 영향이 받는 끝에 거죠. 갈수록 중앙은행이 흔드는 거에 따라서 그 진폭이 작잖아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단기 금리를 올리고 내리면서 민간의 중장기 금리를 따라오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중앙은행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변동시키는데 야 니네 뭐 10년물, 5년물 금리도 이렇게 하라 마라. 그거는 그렇게 못하죠. 계획 경제고 네. 뭐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근데 시장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는 그게 아니거든요. 민간의 자유를 맡기거든요. 그 시장에서 이제 뭐 수급이든 그렇죠. 뭐 경기적 상황에 따라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네. 중앙은행은 단기로만 영향을 미치고 민간이 알아서 나머지 금리들은 자율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중앙은행은 이 기준금리 우리가 주식으로 따지면 벤치마크라고 하잖아요. 네. 뭐 국내 주식은 네. 코스피 200 그렇듯이 중앙은행은 그냥 단기 금리의 벤치마크를 제공하는 것뿐이다. 따라서 채권의 만기가 길어질수록 금리 영향력은 중앙은행의 금리 영향은 줄어든다. 크게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장단기 금리 차이는 왜 발생할까? 이것을 할까요? 첫 번째,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높은 게 당연히 정상이죠. 높아야죠. 길게 빌려주는 거니까 그렇죠. 짧게 빌리는 것보다는. 1년보다 10년 금리, 10년이 더 불확실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10년 금리가 높은 게 정상이에요. 따라서 수익률 곡선, 보통 채권 금리 이렇게 돼요. 이게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겠죠. 네네.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경기 과열과 물가를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건드릴 수 있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기준금리를 최근처럼 인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 금리는 잘 안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변동이 없는 한 단기 금리는 이 기준금리가 어떻게 보면 지표가 되기 때문에 잘 안 떨어져요. 그런데 중기금리, 장기금리는 중앙은행보다는 경기 상황에 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게 이제 조금만 부가 설명드리면은 되게 중장기 금리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앙은행의 영향 아예 안 받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받긴 받잖아요. 아까 최초가처럼. 근데 지금 최근처럼 인플레가 좀 가열되면은 인플레가 오르면서 더 올랐다가 또 이게 더 오른 상태에서 연준이 긴축한다 그러니까 경기 둔화 우려가 되면서 빠졌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렇죠. 네. 그래서 최근에 단기 금리는 미국이나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금리를 많이 올려서 중장기 금리도 어느 정도 쫓아오는 경향이 그렇죠. 있었는데 예. 지금 시장에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냐면 중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는 앞으로 기준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 금리를 시장 금리가 그만큼 못 쫓아갈 것 같다는 얘기 많이 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오늘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 영향을 뭐 폭락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금요일날 유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많이 빠졌죠. 그 이유가 뭘까요? 빠졌다기보다는 빠지니까 시장에 세상을 게 좀 경기 둔화 그렇죠. 우려가 좀 불거지는 거죠. 그렇죠. 예.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유가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거다. 그렇죠. 그 유가도 빠지고. 그래서 예. 미국채 10년물이라든지 우리나라 10년물 금리 보면 약간 좀 빠졌어요. 약간 빠지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금리는 약간 주춤해요 지금. 네. 그 의미는 뭐냐면 단기 금리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장기 금리는 오히려 빠지는 거죠. 이렇게 못 쫓아가. 예. 그러면 어느 역전. 순간 장기 금리랑 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된다고 표현하고 보통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경기 침체 신호로 하나로 파악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본다. 그게 이제 결론입니다. 결국은 역전되면은 뭐 반드시 경기 침체가 온다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안 좋은 신호는 맞기는 맞아요. 안 좋은 건 맞고 뭐 요즘 여러분 자리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뭐 침체된다, 역전된다 바로 오는 건 아니고 어느 시간 텀은 있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시장에는 결코 우호적인 신호는 아니죠. 긴 시장을 긴장하게 만드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아까 세 가지 말씀드릴 거 있잖아요. 그 세 가지를 그냥 말씀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복권 사장님이 아주 좋게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예, 저 말씀 맞습니다. 우리 심리했으면은 쿠폰이 이렇게 되고 두레인치 이렇게 될 때 실제 금리가 올 내려가게 되면은 저동 수익이 난다. 예, 저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고. 하나 더 빠졌네요. 쿠폰에서 먹는 금리. 근데 단순히 봤을 때는 자본 네, 차익만, 자본 자본 차익만 차익만. 4%고 이 쿠폰까지 하면은 네, 네, 쿠폰까지 하면 더 좀 이익이 생기겠죠. 예, 한 네, 7%좀 되겠네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그 YTM 거의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YTM을 좀 설명을 드리다가 다음 시간 설명드렸는데 이것만 좀 설명드릴게요. 오늘 다음 시간 제가 YTM을 좀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이 YTM 개념은 예를 들어서 여기 펀드 중에 뭐 우리 집 핑코 뭐 분산 투자라든가 지금 이게 현재 지금 마이너스 작년에 하신 분들이 두 자릿수 마이너스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토탈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5월 말에 YTM이 7.8, 토탈 리턴이 5.4 돼 있죠. 이 의미가 뭐냐면요. 현재 수준에서 미 국채 10년 금리가 변동이 없다면은 1년 후에 이 펀드의 수익률이 7.8이 된다는 얘기예요. 현재 근데 금리가 변동이 하잖아요. 변동하면서 7.8이 플러스 됐다 마이너스 됐다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현재 금리 변동이 없다면은 향후 1년 후에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7.8, 5.4. 그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네. 질문도 보셨네요. 네, 정성진님이 아마 이 맨 마지막 페이지 있는 거 보고 하실 것 같은데 국채를 매도하여 현금이 들어올 텐데 대차 대주표를 축소한다는 의미는 어떤 건가요? 현금 제가 알기로는 그 아까 이게 그게 이제 지금 그 양적 긴축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QT가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동시에 보유 중인 중장기 국채를 매도하면서 자산을 축소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중앙은행 스탠스는 이건 것 같아요. 실제로 국채를 매도하는 것보다는 지금 계속해서 국채의 만기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롤오버 하지 않으면 롤오버도 있고 예, 갖다 파는 것도 있고 그렇죠. 성함이 아까 켜보신가? 지금 질문을 올려주신 거는 아직 대차 대출사는 어떤 임차가 뭐냐면요. 원래 저희가 이제 양성을 QE를 할 때 중앙은행이 제가 중앙은행이고요. 차님 이제 일반 예, 시중은행이에요. 예. 채권을 사요. 그 돈을 주는 거죠. 시중은행에. 그럼 내가 채권을 들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BS에 자산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을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지금 그래 내가 갖고 있는 채권을 그냥 중앙에다 다시 가져가 하고 중앙에 들고 있는 돈을 다시 갖고 오는 거예요. 예. 이거를 앞에 처음 큐가 Q이고요. 지금 바로 설명의 QT예요. 채권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채권을 주고 돈을 주냐? 채권을 제가 받고 돈을 주냐? 채권을 다시 주고 제가 돈을 가져오냐? 그게 이제 QT 개념이죠. 지금 6월 달부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의 유동성 빨아들인다는 게 이제 돈을 받고 제가 우리 갖고 있는 채권 증서를 준다. 뭐 그런 개념을 보시면 돼요. 물론 양적 긴축도 뭐 BS 따지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뭐 지급준비금도 있고 이 계정도 많은데 뭐 거기까지는 뭐 실은 뭐 저도 자세히 모르고 그렇게 이해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결국은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인다. 뭐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BS는 이 채권이 원래 중앙은행에 이제 그 자산 잡혀 있는 거를 다시 시장에 갖다 팔면서 현금 들어온다.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까 그 사모펀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예전에 사모펀드를 뭐 말씀의 형태로 많이 판매를 했었죠. 그 채권 하나 넣어서 하는 건데 뭐 이거는 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뭐 금속법도 있고 또 지금 그 사모펀드 관련 규제가 좀 많이 심해졌어요. 규제가 많이가 아니고 거의 실은 좀 하기 힘든 상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채권을 갖다가 파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은행들 입장에서는 조금 시기상조고요. 이게 또 하게 되면은 저희가 뭐 스타트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당장은 저희가
뭐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지금 실은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감독 당국에 저희가 이제 직접 말씀 못 하지만 다른 외부적인 요인들이 있어가지고요. 네, 그거 요인이 좀 해소가 되고 난 이후에 네,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지금 못하기 때문에 뭐 저번 주가 저희가 그 우리 자산을 2023 공업펀드 물론 이제 이런 단독으로 하는 사업펀드만의 경쟁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1년 6개월에 5점 몇 프로면 할 수 있는 사업펀드 저희가 냈었잖아요. 그래도 29일날 추가로 또 모집했거든요. 그런 상 공모 위주로 해서 저희가 그 만기 보유 조건하는 펀드를 또 추가로 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기서 만기까지 보유 조건으로 높은 쿠폰 채권이거든요. 근데 쿠폰이 높다는 얘기는 그 기업이라든지 그 회사채가 신용 등급이 낮다는 얘기거든요. 낮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공모펀드들은 기본적으로 채권 개수가 10개 이상은 돼 있어요. 분산이 네, 되는 거죠. 분산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네. 높은 쿠폰, 그러니까 약간 위험도가 높은 기업을 하나 편입해가지고 단일 채권에 투자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리스크가 없진 않습니다. 리스크가 없지 않은 데다가 그다음에 없지 않은 데다가 100개 중에 1000개 중에 한 개는 터질 수 있거든요. 확률적으로 보면. 그거 장담할 수 없는 네, 거죠.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팀 최변인사님이 쓰신 것처럼 그 저번 주 금요일까지 판매했던 우리 2023 펀드가 6월 29일 날 하루 동안 또 추가 신규를 받을 예정이니까 그래서 고객 상담해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6월 29일 하루 신규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 분기 말이다 보니까 반기 말이죠. 반기 말이다 보니까 아마 수요가 되실 것 같습니다. 어때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뭐 채권을 좀 쉽게 설명을 해봤는데 채권은 실은 이렇게 한 번만에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오늘은 기초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이 상품이랑 엮어서 어떻게 YTM이랑 듀레이션을 상품편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다음 시간에 이제 그 통화성지 약간 얘기할 거거든요. 그 다음 시간을 좀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녹취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서버 녹화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셔도 돼요. 네.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가 채권 상품 지금 들으신 오늘 기초를 바탕으로 한 채권 상품에 대한 교육을 다음 주 월요일 동일한 시간에 저랑 마찬가지 김현찬님이 진행할 예정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도 꼭 참석해 주셔가지고 이 채권을 짝사랑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만들 수 있는 여기 판매 팀장님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다들 고생하셨고요. 촬영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